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시절 아베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역대 그 어떤 총리보다도 높은 인기를 누리며 한국인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일본을 말아먹고 있다. 가긴 어딜 가냐. 천년만년 일본 총리로 남아 일본이 침몰하는 그날까지 앞장서라는 페페TV 시청자님들의 응원으로 댓글창은 항상 잔치집 마냥 떠들썩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런 응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의 무능함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여기 한국의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로부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일본의 정치인이 무능하면 한국인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한국의 정치인이 일본인들로부터 욕을 들어먹는다면 유능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믿고 있던 미국인으로부터 극찬을 받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에 더해 현재 일본에서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풍림 파마텍에 쥐어짜는 주사기를 꼭 사고 싶다며 열렬한 구애를 보내고 있고, 이거 절대 보내면은 안 된다. 낯짝도 두껍지 수출 규제해놓고 주사기만 수입한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날조하는 국가에는 절대 쥐어짜는 주사기를 보낼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데요. 이 모든 소식들을 모아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경제 외교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자 마지막 원년 내각 멤버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년 8개월 만에 외교부를 떠났습니다. 최초의 비외무고시 출신의 비주류 여성으로 자리에 오른 강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지난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저의 지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이를 앞서서 다져나가는 외교부의 팀워크였다. 팀워크는 진정한 소통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에 부내외 소통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부단히 애를 썼다. 그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의 탓으로 가지고 간다. 지난 3년 8개월 가까이 되돌아보니 정말 어려운 순간도 많았는데 직원들, 관계부처, 청와대와 함께 어려운 고비를 참 많이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강 장관은 북미가 화형과 분노, 괌, 서울 불바다 등 말폭탄을 주고받던 시절을 거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처와 관계봉합,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검토 과정 등 취임 초반부터 척박한 외교 환경에 맞서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문제에 힘을 쏟아 풀어낸 것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차관과 국장, 영사실 직원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화 장관을 두고 유독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현직을 떠나서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첫 여성 외교장관으로서 멋진 활약을 펼친 강 박사에게 축하를 전한다. 장관님이 앞으로 순항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강 전 장관은 비단보다 부드럽고 못보다 단단했다. 마블의 새 슈퍼히어로 태극기의 초능력은 강 전 장관에게서 빌린 거라고 말하겠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전 장관이 한미동맹의 충직한 지원군이었으며 전세계에 한국의 국격을 상승시켰다면서 장관님 및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해리스 전 대사가 임기 내내 본 유일한 한국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공유한 시간이 많은 만큼 서로 쌓인 기억들도 많을 듯 싶은데요. 여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기억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 네티즌입니다. 미국 전 대사까지 칭찬하는 강경화 장관이 떠나는 자리에 일본
일본의 네티즌들은 험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짧게 댓글 반응을 살펴보자면 강경화씨 네이티브 영어로 지금까지 외무장관이라는 책임 중요한 포스트를 맡아왔지만 돌이켜보면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공적 같은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특히 일본에게는 이웃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오버했다는 인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급 공무원 외교관 자격도 없고 외교부 장관을 3년 8개월이나 맡아 외교를 박살내고 국민을 속인 죄로 기소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인사 아무래도 좋다. 누가 되어도 변경이 불가한 수준의 인간밖에 없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떠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대처하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씨가 전력해준 덕분으로 한일 관계가 꼬여 혐한이 진행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단행할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세요. 일본인에게 인기가 없었지만 때때로 본심이 보이는 아줌마였습니다. 한국에 남아있으면 감옥행임으로 통제풀롱의 남편과 함께 해외에 가서 노후를 보내세요. 드물게 일본인에게도 비교적 인상에 남는 외상이었지요. 취임 초기부터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눈에 띄는 역할이었고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어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하지 않거나 법적으로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주장하여 합의 파기를 정당화하고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증폭시켜 주었습니다. 한일 분단이 진행된 것은 큰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꼭두각시였지요. 유엔의 거듭된 위안부 발언은 반일 종족주의 책이나 하버드 대학 교수의 논문에서 모조리 부정되었습니다. 강 씨가 한 일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천천히 반성이나 하십시오. 유엔의 통역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채 외교의 탑에 오르는 인사는 성숙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사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유독 강경화 장관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독도, 수출 규제 등 전반적인 현안에서 일본에만큼은 단호박 외교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 노동자 강제징용, 독도, 수출 규제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으며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일본 정부가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와 한국에 사정사정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풍림 파마텍의 쥐어짜는 주사기 때문인데요. 백신을 준비해놓고도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물량을 폐기 처분했던 일본이 한국 주사기 업체에 대량 구입을 요청하며 우리한테 주사기 좀 주세요. 저희 지금 백신용 주사기가 없어서 아까운 백신을 버리고 있어요. 부탁 좀 드립니다. 아주 애걸복걸 사정사정 눈물의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최소 잔여용 특수주사기 생산업체 풍림파마텍으로부터 8천만 개의 물량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것들이 장난하나? 수출 규제해놓고 주사기만 수입한다고 절대 해주면 안 된다. 무역보복 잊었냐? 보내주되 주사기에 독도는 우리 땅 문구와 소녀상 그림을 넣자. 그것도 안 된다. 아직도 일본을 그렇게 모르냐? 백신 접종에서 이상 생기면 한국산 주사기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주더라도 나중에 주자라는 등 대다수가 여전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페페TV야, 그래도 풍림 파마텍도 기업인데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지. 일본에서 주문 들어오면 돈을 벌 수 있잖아. 그거 안 팔려서 재고 남으면 네가 다 사줄래? 그런 걱정이라면 접어두셔도 됩니다. 일본에 안 팔아도 됩니다. 지금 주사기 사겠다고 줄 서 있는 국가만 20개가 넘습니다. 2억 6천만 개 이상의 공급을 요청받고 있고 또한 미국 FDA 승인에 따라 미국 제약회사 등과 수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화이자 측에서도 주사기의 성능에 놀라워하며 화이자 백신용 찰떡 궁합 주사기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고개 꼿꼿이 들고 억지 부리던 일본, 주사기 부족하자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주사기를 팔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자유경제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거 주사기를 일본에 팔아야 하나요? 아니 주머니 지금 많이 밀렸잖아요. 20개국에서 러브콜이 오는데 굳이 일본에 주사기를 먼저 배송해야 하나요? 원래 맛집 같은 데 가도 사람들 많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 블랙 컨슈머라고 진상이라고 하죠. 뭐 하나 사가서 여기가 이상 있다, 불량이다, 주사기 때문에 백신이 상했다,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할 게 뻔한데 보내야 합니까? 이번에 지진 났을 때도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 탔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팔지 마세요. 아니면 주사기 한 개에 100만원에 팔고 계약서에 대마도, 칠광구, 반항과, 독도, 위안부, 역사 왜곡 등 헛소리 못하게 명시해놓고 팔아야. 중국은 내부적으로 기록적이면서도 불길한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스스로 왕따가 되려는 듯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상황인 중국은 고립되는 와중에 그래도 너무 외로웠는지 한국에 갑자기 손을 내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 무려 29일째 폭우경보가 이어진 가운데 광시 장족자치구, 구이저우성, 후난성, 수찬성, 장시성 등 양쯔강, 즉 장강 유역 남부지역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인구 400만의 이창은 도시 전체가 1m 이상 수심 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런 홍수 피해에 대한 당국의 삭제와 검열에도 불구하고 이창 주민들은 웨이보 등 SNS로 현지 상황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 이유는 기록적인 폭우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산샤댐의 범람을 막기 위해 당국이 몰래 방류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돌아 주민들의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고 거기에 산샤댐이 붕괴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중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시보 등은 29일 이창의 기상대를 인용해 홍색 폭우경보, 즉 시간당 100ml가 넘는 50년 만에 최대폭우로 이창 일대가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었지만 그런데 주민들은 그 정도까지는 비가 온 것은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산샤댐이 또 몰래 방류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샤댐 수위가 경고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보 발령이 나오고 얼마 후에 도시가 바로 물에 잠겼다면서 당국이 산샤댐의 붕괴를 우려해 대량의 물을 흘려보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몰래 방류한 것이 맞다면 중국 당국은 인구 400만이나 되는 도시를 물에 잠기게 하면서까지 그랬다는 것인데 산샤댐의 저수량은 한반도 전체에 흐르는 강물을 모두 모은 양의 2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이다 보니 산샤댐이 붕괴하면 어쩔 거임? 이라는 썰들을 넘은 걱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산샤댐이 붕괴한다면 쏟아져 나오는 물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인근 도시인 이창으로 들어가서 해수면보다 64m 이상의 높이로 가득 차버린다는데 그 정도 높이라면 그 도시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시뮬레이션상 이창에서만 50만 명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물은 하류까지 계속 쏟아져 나가면서 10시간 후 우한을, 하루 후 난징까지 휩쓸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륙의 스케일답게 거의 한 달 내내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도 크다는 중국 남부 지역에 비가 좀 그쳐서 인류애적으로 더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이런 상황인데 북부 지역인 수도 베이징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 시민 800여만 명이 핵산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29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전역에서 신규 판정자가 12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베이징에서는 7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베이징은 60일 가까이 감염자가 없었지만 지난 11일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뒤로 신규 환자가 쏟아지며 누적 환자가 318명에 달해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진국이라는 일본은 너무나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전국 집계도 못해서 매번 도쿄도 수치만 공개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중국의 인구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발표는 훨씬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수치도 믿지 못한다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베이징시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무려 829만 명을 검사했는데 판정자는 311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시진핑 신도시라는 베이징의 기능을 분산하는 계획도시인 슝안 신구도 전면 봉쇄했다는 것을 보면 실제는 훨씬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한 반중국 언론에서 이에 대한 숫자를 거론하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은 311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26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베이징의 실제 판정자는 2만 명이 넘고 사망자 또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글이 게재된 곳은 중국판 카톡인 위챗의 친구 커뮤니티 서비스인 펑유 채널로 글쓴이는 직무상 병원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실제 값의 70% 정도일 것 이라면서도 확실한 수치라고 장담한다. 모두 병원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을 대변해주듯이 온라인에는 베이징의 어떤 아파트 입구 자체를 철판으로 용접해서 출입도 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판정자가 나왔기 때문이고 음식은 2층 창문으로 전달하는데 만약 화재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국의 이런 과도한 조치에도 거주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남북지방 모두 이렇게 우울한 중국에서는 돼지로부터 위험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30일 BBC와 사이언스 매거진에 따르면 노팅엄 대학의 킨조우첸 교수와 중국 농업대학 과학자들은 이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최근에 발생했고 현재 돼지들에게 옮겨져 인간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발병해 2009년 전 세계에 퍼졌던 신종플루도 돼지에서 인간에게 전염된 변종 바이러스로 알려졌었는데 중국에서 사육하는 돼지들은 약 5억 마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연구팀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 인류는 면역력이 없어서 쉽게 퍼질 수 있도록 변이돼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 고도의 적응력을 보이는 모든 특징을 갖고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연구는 곧바로 전세계 전염병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아직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실제 인류의 위협이 될지는 모른다고 하니 이 또한 잘 지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부에서는 큰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외부에서도 곤란한 상황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침내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주의를 박탈키로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월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수출허가 예외 조치 등 상무부의 홍콩 특혜 규정을 중단하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비롯한 각종 첨단 기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들에 대해 중국은 감수했을 것이고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큰 소리를 쳤었지만 홍콩의 특별주의가 전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의 무비자 입국, 관세 면제 혜택 등이 모두 사라져서 홍콩에 본부를 둔 미국 기업 300여 곳가량이 탈출을 시작할 것이고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이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니 사실상 홍콩은 그냥 중국의 한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는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형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이 중형 공동선언은 곧 홍콩 반환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조회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협정의 당사자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마저 우리는 그 법을 면밀히 살펴본 뒤 영국, 중국 공동선언과 상충하는지 검토할 것이고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홍콩을 돌려준 협정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로 해석한다면 훨씬 강력한 어떤 조치를 암시하듯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중국의 열받은 인도는 주권과 안보,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틱톡을 포함해 중국 애플리케이션 59개를 퇴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반중 정서가 끌어오르면서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항과 항구 등에서 중국산 수입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기업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등 무역 보복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로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은 그래도 개의치 않고 홍콩 문제, 인도와의 국경 분쟁, 자칭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영해 분쟁, 일본과 분쟁 지역인 센카쿠도 들락날락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고 대만도 공격할지 모른다는 분위기까지 동시에 세계적으로 어그로 끌기도 대륙 스케일인 듯합니다.
여기에는 중국 스스로가 세계의 마찰을 일으키고 고립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외로운지 뜬금없이 한국에는 우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산 제품과 여행 등을 배제해왔던 이른바 한한령을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기업인 트립닷컴그룹이 공동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촉에 나선다는데 한국관광상품이 중국 전역으로 공식 판매되는 사례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상품 판매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브랜드인 시트립의 슈퍼보스 라이브쇼에서 트립닷컴의 창업자인 링젠장 회장이 직접 출연해 여행지를 소개하고 호텔 숙박권과 관광상품의 판매를 진행한다는데 이 슈퍼보스 라이브쇼에서 해외 목적지로서는 최초로 한국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한국 여행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서히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것 아니냐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었는데 코로나로 시들해졌다가 이 소식으로 30일 증시에서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인 면세, 여행업 관련 종목들과 엔터주, 게임주들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인들의 온라인에서의 반응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 상황에서 여행 활성화나 중국으로의 상품 수출 활성화가 되는 것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우려가 된다는 반응들도 많았고 현재 세계에서 왕따가 된 중국이 한국이라도 우군을 만들기 위해 손을 내미는 모습인데 사드 문제로 한국에 그렇게 피해를 줘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속보이는 행동이고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30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1984년 중형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형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보호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표현상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전혀 아니고 강경한 중국 때리기는 아니면서도 보호도의 자치라는 표현으로 홍콩 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사실상의 우려를 나타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로서는 세계가 홍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